공병호 위원장이 정말 눈치 없이 유영아 변호사를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편안하게 황교안 정치 바보설, 이것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평가시. 세상에, 한성규 전 대표 바람보다 빨리 누우시더라고요. 바람보다 빨리 일어섭니다. 메가스터디 약하고요. 기가스터디를 꿈꾸는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미래한국당이 한성규 대표 체제로 되나 했더니 수신제가 워프 치구평천하 하셨던 한성규 대표가 약 2.5일 버티시고 굴복하셨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왜요? 더불어민주당 편을 다룰 때 유승희 그리고 민병두 이런 걸 저희가 다이아드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보통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다이아드지만은 한성규 전 대표는 긴 호흡의 다이아드를 꾀하실 겁니다. 한성규 어떤 분이시냐? 진압당해도 진압당한 게 아니다. 권토 중래를 도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뜬금없이 2020년 11월에 갑자기 나 이제는 말하겠다 막 이러면 봄에 김종인 자서전이 나왔다면은 가을에는 한성규 회고록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왠지 한성규 회고록은 급조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급조에도 책 잘 쓰는 분이 그 당에 계셨습니다. 공병호 공천위원장이시죠. 그럼 두 분이 대담집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한성규, 공병호 대담집.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끝나지 않았다. 그 책 나오면 황교안 대표가 다 싹쓸이해서 사실 것 같습니다. 사재기하는 사재기네.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병호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화인데요. 페북에 글 올리신 분이 오만에서 손병관 기자시죠? 예. 이분이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 쪽으로 여러 권의 책을 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간 다음에 공병호 소장에게 연설비서관직을 제안을 했다라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렇게 경제 관련 책을 많이 보냈는데 경제 파트도 아니고 연설비서관이라니 너무나 뜬금없다. 박근혜는 책도 읽을 줄 모르고 사람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는구나 라고 회고하셨다라는 그런 글을 손병관 기자가 페북에 올리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녹화 전에 집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 공병호 전 위원장이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왜냐?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자리는 연설비서관인데 굳이 왜 경제 전문가 자리 고집하셨을까?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수석, 전무수석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행정부서의 국장님들만 열심히 만나세요. 연설비서관은요. 대통령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아, 그러나 저희가 이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무 감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무 감각 있으면 적폐됩니다. 공병호 전 소장이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퀵서비스한 유영아 변호사를 과감하게 자를 수 있었던 거죠. 약간의 정무 감각이 있었으면은 유영아 변호사를 비례대표 상위 수번에 얹혔을 텐데 오늘 녹화일은 3월 23일이고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최종 명단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대표 체제에서 나온 명단인데요. 여기에 그러면은 한성규 대표와 공병호 공천위원장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 살아남으셨나요? 살아남은 분에서 흔적을 찾기보다는요. 유영아 변호사가 없다는 거. 배제시켜버린 분들 중에서 다시 회생한 분들이 없다는 거. 이게 그분들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른바 황교안 대표가 고도의 차도 살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선수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공병호 전 위원장에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맡긴 다음에 책임을 모두 공병호 전 관리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웠을 수 있다는 거죠. 유영아 변호사가 만약에 미래한국당 상위 순번의 공천을 받았다면은 이 공천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 공천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눈치 없이 유영아 변호사를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유영아 변호사를 배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평가는 세간에 퍼지고 있는 황교안 정치 바보설, 이것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평가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구리를 앞발로 잡나 뒷발로 잡나 개역 세워 잡나 우연히 잡나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번 공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퀵서비스맨 역할을 했던 유영아 변호사가 배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넜죠. 중요한 건 건넜다는 거죠. 어떻게 건넜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 바보설이 나오는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종로 출마를 주저주저 했을 때 그랬고요. 영남 공천에서 현역 컷오프 하기 전에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거 그때 그랬었고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찍은 사람들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첫 번째 명단에서 모두 빠졌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 가까스로 마감 시간에 맞춰서 황교안 대표가 원하던 거를 다 이뤄내고 있어요. 언제 접수시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접수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종로 출마. 황교안 전 대표가 버티다 보니까 마치 종로가 험지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박진원이 사무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종로가 험지가 아닌데 마치 황교안 전 대표에게 엄청나게 험지 것처럼 돼버렸고 영남 공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 황교안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당내 경쟁자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긴 합니다만은 여전한 잠룡이죠. 김태호 지사도요. 그렇죠.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요 두 분이 그냥 공천 불복자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짐을 몇 번을 쌌다 풀었다 하신 거예요. 그걸 시간을 끌음으로써. 이번에는 공병호의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황교안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유영아 변호사를 컷오프 시키면서 탄핵의 강을 그냥 어영부영 건너셨어요. 마스크 아래에서 씨 굽고 계신 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건 탄핵의 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건너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보다 좀 더 앞에는 지난해 말에 연동형 비례제 때도요. 황교안 대표가 내민 카드가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저지하는데 다 유효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가장 수혜를 입는 정당이 미래통합당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 감각이 뛰어난 분은 아니십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력이나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은데 유영아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왜냐? 진보 진영이나 개혁 진영이나 민주 세력 같은 데서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것을 딱 부각을 시키면서 황교안 탄핵의 강 건널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딱 이렇게 공세를 취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지금 정치 초보로 불리는 황교안은 어쨌든 이쪽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유영아를 주저앉히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정치 구단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손혜원도 진압을 못하고 정봉주도 진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시세에 빨리 영합합니다. 보수 유튜버 좀 잘 나가는 방송을 몇 개를 봤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다 지금 황교안 편에 들고 있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빌려서 박근혜의 능멸당했다는 메시지가 완전히 지금 묻혀버렸어요. 유튜브까지 갈 게 아니라 세상에 한성규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위원장이 바람보다 빨리 누우시더라고요. 그러나 방금 집지님의 말씀에 또 다른 복선이 있습니다. 이분들 바람보다 빨리 누웠다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람보다 빨리 일어섭니다. 이분들. 한성교가 천하 삼분지계의 꿈을 너무 일찌감치 드러냈다면 원유철 대표도 언젠가는 천하 삼분지계의 꿈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친박으로서의 스펙만 봤을 때는 원유철이 황교안을 능가합니다. 게다가 묘하게 지금 미래한국당의 최종 공천 명단을 보면은요. 진영 대표화가 조금은 덜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직능 대표의 성격을 많이 유지를 하면서 가요. 물론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위반 의혹 때문에 계속 부인하겠지만 결국 미래통합당이라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당이 과거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것처럼 선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21대 총선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대선의 캠프 요인입니다. 황심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다음 대선까지 보고서 명단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래한국당의 명단은 직능 대표의 성격이 조금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영 대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미래한국당 쪽은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질서가 바뀌는 거를 이제 뉴노멀 시대도 끝나고 에브노멀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뉴노멀은 지금까지 있었던
있었던 경제 법칙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면은 에브노멀은 지금까지 썼던 경제 정책을 쓰면 부작용이 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책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헤게모니,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젠다 헤게모니까지 미래한국당이 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의 대표가 원유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토 중래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보수가 황교안 독주 체제로 가는 거 용납할까? 박근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의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경제의 에브노멀고 정치의 에브노멀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정치가 경제 후행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쇄 담화 범위 될지 안 될지까지는 그런 디테일은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앞둔 목표는 여전히 확고부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거죠. 결국 보수의 최종 보스는 나다. 요번에 한성교 전 대표의 천하 3분지계가 한성교의 개인 소행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총선의 가장 최종 목표는 이거죠. 총선이 다 끝나서 4월 16일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아마 두 가지 수고했습니다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에게 말하는 수고하셨습니다와 또 하나 손혜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게 말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도 4월 16일 이후에 유행할 말을 미리 좀 하고서 오늘 강남의 소리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해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 한성교 전 대표 분량보다 좀 더 긴 분량으로 공병호 공천위원장 편을 해놨었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음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동안에 사정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녹음했던 거를 기억이 좀 되살려가지고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듣도 보도 못한 위협에 마주쳤다. 소액주주의 반란을 겪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가장 괴로웠던 거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병호 TV 구독자가 아마 50만 명 이상이 됐을 텐데요. 오늘 오면서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는 40만 명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안 빠졌네요. 그렇죠. 공병호 전 위원장이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인데 막상 유튜브 채널에서의 소액주주와 같은 구독자들의 이탈에 대해서는 못 견뎌 하시네요. 아니 자기도 못 견디면서 왜 남들에게는 왜 이거 견디라 그런 거야? 모양새가 빠지는 거는 영원한 타격이다. 반면에 구독자가 빠지는 건 순간의 타격이다. 지금의말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거물은 어떻게 탄생하냐? 버텨야 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구독자 수가 10만 이하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분이 버티셔야 됐는데 근데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정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역행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한국 정치에서 정무 감각이라는 거는 입지 강화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당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정무 감각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늘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